이게 연기 유해성 설명하고 이제 고온층, 저온층, 연기 영역, 유동층을 설명해요. 이게 기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왜 또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이 문제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이 문제가 좀 되게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를 모르겠어. 출제 의도를. 근데 고온층, 저온층은 뻔하잖아요. 고온층, 연기 온도가 높고, 실린더 플로우 빠르고, 또 부력도 세고, 저온층, 성층화, 저성장 화재.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른다고. 근데 출제 의도를 저는, 이게 출제 의도가 딱 생각이 안 나면요, 이게 답안 쓰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유해성이 있으니까. 이게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또 나왔어. 그 말은, 그러니까 또 나온 문제가 어떤 의미냐면, 제대로 답안 쓴 사람이 없으면 또 나오거든요. 채점을 했는데, 제대로 맥을 못 집으면 또 나와요. 또는 어떤 출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출제자가 법이 바뀐 걸 모르고 또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그러면 다시 정정하기 위해서 또 나와. 그 문제가 똑같이. 그런 경우는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다출되는 문제가 왜 나왔는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또 나왔으니까 중요하다. 물론 중요한데, 그러니까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문제더라고요. 그 다음에 CPVC. 자, 요것도, 하여튼. CPVC는 외국에서 적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적용을 지금 적으니까.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아파트는 다 해요, 지금 거의 다. 근데 매설 위주로 하지 않나요? 매설은 안 하죠. CPVC는 매설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이 두 가지가 있어요. 1종, 2종. CPVC는 이제 노출 배관, 노란색 배관. 그 다음에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 중에 검은색 배관이 있어요. PE 배관이라고. 그거는 이제 매설 배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CPVC라고 딱 못을 박았잖아요. 만약에 CPVC가 없다면 CPVC랑 PE 배관을 설명해야 돼요. 근데 이제 CPVC라고 딱 못을 박았으니까 이제 PE 배관은 빼고. 네. 그 다음에 3번. 이건 또 나올 거라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이거 또 나옵니다, 또. 이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는 아니죠. 문제가 조금씩 변형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알아야지. 감압이 필요한 이유하고 감압 방식을 알아야 뭐가 많이 쓰이고 뭐가 좋고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개선할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4번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거 4번. 그 성능위주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제 감압 밸브도 성능 시험을 해라라고 합니다. 감압 밸브도. 왜? 동압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균합방지용 감압 밸브 있잖아요. 근데 균합방지용 감압 밸브를 보면 2차 측에다가 릴리프 밸브 단 거예요. 그렇게 하면 끝이야. 근데 어쨌든 감압 밸브도 이렇게 테스트해라.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4번. 요게 교재에 있긴 한데 나올 줄은 몰랐어. 교재에 있긴 한데 나올 줄은 몰랐어. 이게 좀 어렵죠, 이거.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 그러니까 많이 안 보면 어려워요. 당연한 거예요. 기준 자체가. 4번하고 5번을 빼야 돼요. 자, 5번을 보면, 자, 여기도 또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자, 공동주택이 이제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설명하고, 앞하고 뒤를 연결시켜야 돼요. 앞하고 뒤를. 그러면 여기에 물어본 게 옥내소화전, 비상조명 등 비상 콘센트를 물어봤어요. 얘하고 여기 가이드라인에서 지하 3층에 썬큰하고 뭔 상관이냐 이거지. 이 설비들하고 썬큰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얘네들 관계가 어떠냐 이거예요. 관계가. 자, 좀 이따 보시고. 자, GHS.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인데요. 와, 이 건강 유해성 종류를 물어봤어, 대놓고.
다음에 물리적 중에 폭발성과 인화성 액체의 분류, 신호를 설명해라. 이게 어렵습니다, 이거. 이거는 못 풀어서 아무도 손을 못 댔을 것 같아. 그러니까 손을 대도 이걸 모르면 못 쓰는 거예요, 이건. 분류하고 신호가 뭔지 모르면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 유해성 종류, 이거 누가 외우고 있어, 이걸. 이거 누가 외워요. 그래서 6번은 아마 손을 못 댔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도 좀 어렵지 않았을까? 4번. 그러면은 얘 썼고, 얘 썼고, 얘 썼고, 얘 썼겠네. 그죠? 4번, 6번을 주로 손을 안 댔겠네요. 5번을 외우지 못해서 4번 구라쳤을 것 같은데. 이거는 구라도 못 칩니다, 이거. 어려워요. 이거 대상 범위, 뭐, 어떻게 구라를 쳐? 이거 기준인데. 구라도 정도껏 쳐야지, 이거 어떻게 구라를 쳐요, 이거. 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시죠. 자, 연기 유해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각적, 생리적, 심리적. 그러니까 이거를 안 써도 돼요. 교재에 있는 거 쓰세요. 마취성, 자극성, 독성. 그러니까 연기의 유해성이 뭐예요? 연기가 열적으로 뜨거우면 화상을 입힐 수 있죠? 그러니까 열적인 영향이 있고 연기의 어떤 독성의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이걸 몰라. 근데 내가 배운 범위 안에서 이걸 써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키워드를 만들어서 쓰면 돼요. 키워드를. 이렇게 쓰잖아요. 다 이렇게 씁니다. 그럼 좋은 점수 안 줘요. 오히려. 그러지 않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0명의 답안을 쫙 펼쳐놓고 봤는데 다 이렇게 썼어. 연기의 유해성을. 근데 다른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썼어, 유해성을. 그게 더 좋은 점수 받는다니까. 그래서 이 규격화된 답안을 좀 지양하세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들어있는 답안을 자꾸 쓰라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쓴 건 맞고 다르게 쓰면 틀리고 이게 아니잖아요. 기술사 시험이란 게. 요거는 참고해서 좀 보세요. 자, 이제 문제는 이건데 연기의 어떤 고온 영역과 저온 영역의 연기 유동층. 화재공학 원론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연기를 보면 여기 이제 여기가 화염 영역이죠. 연소 영역. 여기는 이제 비연소 영역. 그 연기는 이제 거의 이제 비연소 영역에 이제 포지션에 해당하고 올라갈수록 연기의 온도는 떨어집니다. 부력도 떨어지고 실링 제트 플로우도 이제 약해지겠죠. 그래서 고온층 한번 보면 자 키워드로 부력과 팽창이란 걸 썼어요. 부력과 팽창. 주변의 온도차, 그죠? 온도차에 의한 밀도차. 그래서 화재가 나는 곳에 부력이 강하게 발생하고 그 부력으로 인해서 이제 실링 제트 플로우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팽창을 한다. 그래서 이 연기층이 이렇게 이제 구획된 실에 연기층이 있다면 얘가 연기가 쌓이다가 열로 막 이렇게 유출되겠죠.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유체는 운동 에너지가 높죠. 연기는 온도가 높은 유체입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부위가 빠른 거예요. 또 그런 거 써주면 되겠죠. 여기 이제 샤를의 법칙을 썼어요. 왜? 압력이 일정하니까. 화재는 물론 이제 여기서 압력이 좀 상승하고 구획된 공간에 압력이 상승하고 하지만 개방된 공간에서의 압력은 거의 이제 무시가 될 정도로 작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최적이 팽창하죠. 그게 이제 샤를의 법칙입니다. 연기가 온도가 높잖아요. 그럼 최적이 팽창해. 거기에 이제 압력도 덩달아 상승하고 그래서 누설 틈새나 계급부가 있다면 빠르게 유출되겠죠.
그게 이제 고온 영역에서의 연기의 유동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고온 영역에서. 그럼 저온 영역은 여기가 만약에 저온 영역이니까 뭐 혼소성 화재, 뭐 불꽃이 그렇게 뭐 크지 않는 아주 약한 화재겠죠. 그래서 연기가 이제 스물스물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연기가 이제 뒤에 그림 나오겠지만 이게 중간에 연기층이 이런 식으로 체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층까지, 상부 천장까지 도달하지 이제 못하겠죠. 저온 연기층은.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계층화된 연기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층화 이렇게 계층화가 됐다. 그 여기 보면 유동이 이렇게 돼 있죠. 유동이. 고온 영역이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엄청나게 이렇게 되겠죠. 그 뭐예요? 알버트식 보면 유속식하고 온도식 있죠. 그럼 실리니드 플로우의 가장 온도가 높은 영역이 몇 %라고요? 천장 요 친구에? 10%. 아니 온도가 가장 높은 곳. 응? 1% 아니에요? 1%. 그죠? 온도가 가장 높은 곳. 그 다음에 연기층은 층고의 약 10%, 12% 정도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그 연기층이 이제 만약 여기다. 그러면 이 유속이 이렇게 빨라지거든요. 여기는 유속이 빠르지 않습니다. 마찰. 그렇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근데 이제 연기가 냉각되니까 여기서 이제 체류하게 되는 거지. 갔다가 왔다가 중간에 머물렀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연기층이 이제 하강한다. 하강. 이게 잘 안 보이네. 이게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위까지 상승하지 못하고 체류한다. 그러니까 이제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한번, 그러니까 정해진 거 없어요. 키워드는 정해진 게 없고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써보자. 여기도 분수성이니까 어떻게 보면 불꽃은 없겠죠. 근데 이제 요 위에 그림보다 불꽃을 작게 했어요. 작게. 이렇게. 그래서 혼소성이라고 표현한 건데, 이렇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고온의 연기층과 저온의 그 영역을 저는 두 개를 섞어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아까 연기층이 이제 분리된다 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쪽이 고온이겠죠. 아무래도 올라가서 실리니드 플로우에서 빠르게 확산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멀어지니까 어때요?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서 식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회유하는, 계구부가 있다면 빠져나가고 또 돌아오는 연기가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연기층 하나에 고온 영역과 저온 영역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출제 의도가, 이 출제 의도가 이 연기층 하나에서 고온 영역과 저온 영역이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앞에 유해성이 나왔기 때문에 고온의 유해성하고 저온의 유해성하고 그게 좀 들어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좋죠. 그럼 차이가 뭘까요? 고온의 유해성은 뭐고? 아무래도 저온의 유해성은? 저온은 혼소성 화재이기 때문에 CO 발생이 많고 맞아요. 유독성이 더 발생될 수 있다. 네. 그로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고온 쪽은 아무래도 열기가 강하니까 복사열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화상을 낸다든가 그쪽으로 써줘야 돼요. 이거보다 더 좋은 답안인데? 이거보다 더 좋은데요? 그죠?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때요? 되게 뭔가 매칭이 되죠? 연기의 유해성과 고온 영역과 저온 영역이 하나로 매칭이 딱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때? 좀 끊어진 느낌이거든요. 답안이. 좋은 답안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공부할 때 내가 얼만큼 고민하고 공부했냐가 이게 나와요, 순간. 나도 모르게. 시험장에서 나옵니다, 진짜로.
근데 고민 안 하고 외우면은 안 나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짧은 순간에 이게 안 나와요, 생각이. 대단하시네. 다음에 꼭 시험 보십시오. 자, 넘어가고. 자, 3-2번. 자, CPVC를 물었습니다. 사용 이유. 뭐, 편리하다, 부식이 강하다, 뭐, 자기 소화성이 있다. 했는데. 자기 소화성이라는 게 저기 LOI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거 있잖아요. 재료적 특징.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PVC입니다, 얘가. PVC에 CL을 하나 더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CL이 하나 더 들어가니까 이제 LOI가 높아진 거고. 보통 PVC LOI가 한 38 정도 된대요. 그것도 높아요. 근데 얘는 이제 60으로 더 높인 거지. 그러니까 LOI가 높다고 해서 안 타는 게 아니라 PVC 타잖아요. 그러니까 LOI하고 연소랑은 조금 좀 별개라기보다는 안 탄다는 아닌 건 아니에요. LOI가 높아도 탑니다. 그러니까 타는데 자기 소화성이 있다는 거지. 자기 소화성. LOI가 높다 보니까 자기 소화성. 그래서 사용 이유는 이제 크게 3가지로 썼고요. 적용 가능한 설비 이렇게 적용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화재 안전 기준을 찾아보면요, 거기 배관 기준이 있잖아요. 배관 기준. 배관 기준에 이 CPVC가 들어간 설비들이에요. 얘가 화재 안전 기준에 CPVC 기준이 들어간 설비들입니다. 많죠, 생각보다. 자, 옥내수화전, 스프링클러 다 포함, 간이 ESFR 포함되고, 물분무, 포, 그다음에 옥외수화전. 자, 이것도 아까 뭐랬어요? 옥외수화전이면 바닥에 이제 매립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적용 가능한 아까 수화 장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지하에 매립하는 배관, CPVC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PE 배관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화 활동 설비도 이렇게. 자, 연결 살수 설비가 뭐예요, 이거? 지하층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지하층. 근데 여기도 CPVC가 설치가 될 수 있게끔 화재 안전 기준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적용 가능한 수화 설비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적용 가능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 연결 다른 부품이라든가 이런 게 개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설치 기준은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설치하느냐. 설계를 못 하겠죠. 연결 살수 설비의 설계자가 야, 여기 CPVC 할 수가 없어요. 용감한 사람이 없어, 그렇게. 거기에 연결되는 부품이라든가 그런 것도 개발 하나도 안 돼서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고, 예전에 초창기에 CPVC가 나왔을 때 이 금속 배관하고 이 CPVC가 연결돼야 되잖아요. 여기서 누수가 되게 많았어요. 이 소켓에서. 근데 요즘에는 이게 개발이 좀 잘 돼가지고 연결 배관, 연결 쪽에서는 누수가 거의 없어요. 초창기 때. 이 CPVC 초창기 도입할 때 한참 문제가 됐죠. 고정의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금속 배관, 얘는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 이 두 개의 열 팽창률이 달라요. 그리고 소켓의 어떤 재질이 플라스틱과, 왜 얘를 금속에다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 안에 밑불이 이제 금속류야. 겉에는 플라스틱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계속 열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이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누설이 많이 됐었죠. 근데 하여튼 요즘에는 기술적으로 많이 개발이 기술력이 올라가서 누설은 안 됩니다. 자, 여기 특징에 보면 재료적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특징이 있어서 LOI가 높다라는 거. 기계적 강도는 이제 작죠. 금속 배관에 비해서. 그다음 방식 효과가 좋죠. 금속 배관에 비해서. 그다음 열 전도율이 작고. 그러니까 이런 재료적 특성이 있고. 그다음 소화 배관으로서의 특성. 조도 값이 또 좋다. 그러니까 요거 좀 기계 설비 전공하신 분들하고 좀 약간 이 생각이 다른데, 조도라는 게 뭐예요? 조도. 거칠기예요, 거칠기. 그럼 조도가 크다라는 거는
거친 거예요, 거친 거. 기계 설비 쪽에서. 근데 이제 매끈한 거. 그러니까 소방에서는 조도가 크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도가 큰 건 아니고요. 조도 값이 큰 거예요. 표현을 할 때 조도 값이 큰 게 이제 매끈한 메간인 거죠. 그 다음에 얘는 플라스틱 재질이니까 유연하다. 그래서 지진이나 어떤 외부의 충격을 이제 흡수를 잘하겠죠. 그 다음 시공 특성으로는 얘는 이제 본드 결합을 한다. 근데 이제 소방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압력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가지배관 쪽은 이제 본드 결합합니다. 이제 금속 배관과 CPVC가 연결되는, 거기엔 다 소켓을 이제 쓰고요. 그래서 본드를 쓰기 때문에 좀 경화 시간도 필요하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이게 잘 안 굳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그 시방서 이런 데 보면 12시간 이상 뭐 이렇게 써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좀 시공 특성이다. 자, 주의사항으로는, 경화 시간 준수해야 되고, 보통 그 스프링클러의 그 방수압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면, 이게 다 지은 다음에 하지 않아요? 한 층씩 설치한 다음에 방수압 테스트, 얘 한 다음에 방수압 테스트, 또 얘 한 다음에 방수압 테스트, 이렇게 한 층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얘를 했어. 한 층을 다 끝냈어. 그 다음에 바로 방수압 테스트 하면 어떻게 된다? 경화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접착제 있잖아요. 이것도 인증받은 제품 써야 돼요. 일반 본드를 쓰면 안 되고, 그런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배관 연결. 그러니까 신축 배관하고 헤드 신축 배관. 얘는 이제 금속이죠. 그 다음 가지 배관, CPVC죠. 서로 연결할 때 아까 말한 소켓. 이런 부위에서 이제 누설이 좀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CPVC 전용 접착제 써야 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시공상 주의사항이 있는데, 크게 요 두 가지만 쓰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설치 가능한 장소. 자,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이거 CPVC 원래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기준은 있는데 CPVC를 지하에 매설하진 않아. 아까 말했잖아요. PE 배관 쓴다고. PE 배관. 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안 합니다. 비싸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요? 안 해요. 여기도 안 하죠. 얘만 해. 얘만.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설치 가능한 장소가 3개인데 실제 소화 설비 안에서 얘는 기준은 있는데 PE로 하고 얘 안 한다. 그 안 하는 이유를 또 알면 좋겠죠. 왜 안 하죠, 이거? 여기도 연수 확대 될 수가 있어서 안 하나? 글쎄요. 해본 적이 없어. 그렇죠. 안 하죠, 이거. 현장에서 안 해요, 이렇게. 그럼 얘는 무슨 배관이에요? 피트 덕트에 넣는 배관은 입상이에요, 입상. 거의 입상. 그죠? 근데 안 한다는 거지. 이게 압력, 우리가 쓰는 배관 자체가 압력 배관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지 배관 쪽은 압력이 좀 상대적으로 입상보단 작잖아요, 압력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제 제 생각인데. 하여튼 이런 기준을 쓰라는 문제는 하여튼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 자, 3-3번. 감압이 필요한 이유. 과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죠. 그러니까 과압에 의한 뭐 배관 파손, 또 누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압 방식의 종류를 보면 크게 이제 4가지가 있어요. 감압 밸브라고 해서 무조건 그 기계실 그 펌프 토출치게 하는 감압 밸브는 아니고, 감압 오리피스도 이제 감압 역할을 하는 거죠. 옥내소화전 감압 오리피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감압을 한다. 근데 여기서 주로 쓰는 게 이제 감압 밸브 타입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뭐냐 이러고. 그래서 감압 밸브 방식을 쓴다.
그리고 또 주의할 게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기계실 위에다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딱 손에 닿는 공간에다가 하셔야 돼요. 그 펌프가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제 가마 밸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테스트할 거예요? 이 기계실 층고가 몇 미터인데. 그리고 이거 유지보수 어떻게 수리하려면.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걸 꺾어서 내려요. 이렇게 내립니다. 여기다 설치해. 딱, 한 가슴 높이? 배 높이 정도. 여기다 이제 바이패스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해요. 그래서 가마 밸브 방식을 이렇게 한다, 주로.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거죠. 4번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냐. 이거예요, 4번. 그러니까 가마 밸브도 성능 시험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가마 밸브도. 아직 없죠, 기준? 기준은 없어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고층 건축물, 그러니까 소방 기술사가 들어가는 현장. 이런 데는 이제 이렇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 거의 법 같은 조건이에요, 이게. 가이드라인이요? 그냥 가이드라인 아닙니다. 예? 실제로 다 적용해요. 고층 건축물 이상 되는 건축물은. 자, 가마 밸브의 1차 측과 2차 측을 개폐 밸브로 일단 폐쇄를 하고 압력 설정 시험을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압력 유지 시험. 세 번째가 방출 시험. 가마 밸브에. 가마 밸브 압력 설정 시험, 압력 유지 시험, 이렇게 방출 시험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압력 설정을 어떻게 하냐고. 원래 압력 설정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압력 설정 시험도 따로 해야 돼, 현장에서. 그래서 일단 잠그고, 얘를 드레인 시켜서 이제 압력을 제로로 만들고요. 이렇게 2차 측에 드레인 밸브를 개방해서 압력 게이지가 0이 되게 한다. 2차 측 드레인 밸브를 잠그고 1차 측 개폐 밸브를 서서히 개방한다. 그 전에 이 가마 밸브 위에 얘를 잠궈야 됩니다. 0을 만들고 얘를 열고 얘를 서서히 개방하면서 이제 압력을 보는 거예요. 2차 측 압력을 세팅할 때. 근데 여기는 이제 그게 빠졌네. 2차 측 드레인 밸브를 폐쇄한 후 1차 측 개폐 밸브를 서서히 개방. 그래서 1차 측의 최저 사용 압력과 최고 사용 압력, 그 다음에 최고 사용 압력의 중간. 세 가지죠, 세 가지. 그래서 2차 측에 각각 2분간 가하면서 설정 압력과 편차를 구한다. 이거 이 가마변 위에 릴리프 생각해 보세요. 릴리프 밸브를 이렇게 딱 캡을 열면 거기 너트 있죠. 얘를 돌리면 잠기고 또 반대로 돌리면 풀리고 이러면서 이제 장력을 조절한단 말이에요. 스프링 장력. 똑같아요, 얘도 위에 캡을 열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냐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냐 해서 장기 걸리면서 압력이 이제 세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압력을 제로로 2차 측을 제로로 만들고 얘를 개방을 시켜서 얘를 이제 서서히 돌리면 압력이 쭉 올라가겠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세팅 압력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 딱 멈추는 거지. 그게 이제 설정 압력 시험인 거고. 거기서 이제 세 가지로 최고, 최저, 중간 세 가지로 설정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압력 유지 시험.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2차 측 압력 게이지를 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드레인 밸브를 폐쇄한 후 1차 측 개폐 밸브를 또 서서히 열어가지고 최저 사용 압력을 1차 측에 가하고 압력 조정 장치를 조정하여. 이게 이제 그거죠. 가마 밸브 상부에 있는 압력 조정 장치. 그래서 2차 측 압력을 이제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측의 압력을 서서히 높여 최고 사용 압력까지 가할 때 2차 측 설정 압력의 편차 값을 확인한다. 얘도 이제 최저, 중간, 최고 세 가지. 방출 시험. 그러니까 얘 때문에 시험 배관이 필요해요. 방출 시험 때문에. 여기까지 똑같고요. 1, 2번.
그 다음에 2차 측 개폐 밸브를 개방하여 유량을 2분간 방출시켜야 돼. 자, 여기 그림 보세요. 만약에 얘가 없다. 2차 측 개폐 밸브를 개방해서 2분간 하래요. 여기는 지금 이미 다 소화수가 차 있어가지고 뺄 데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 성능시험배관 설치해놓고 얘 잠그고 이쪽으로 유량 조절하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간 막 펌프 돌려가지고 기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압변이 그 2차 측 압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를 보라는 거지.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없는 게 소방배관은 정체되어 있는 물이잖아요. 흐르는 물에서는 다 감압됩니다. 에? 흐르는 물에서는 다 감압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정체되어 있는 물이 장기간 이게 저장되어 있을 때가 문제잖아요. 그죠? 이 시험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뭐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 감압 밸브의 어떤 성능을 테스트함에 있어서 균합 방지를 어떤 확인하는 시험이 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하여튼 이런 시험이 있다. 방출 시험을 유량을 800, 1600, 2400이면 뭐야? 헤드 10개, 20개, 30개 기준 개수가 개방된 상태로 아까 그 유량계 있죠? 유량계로 조절 뒤에 이제 글로브 밸브가 있으니까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제 의도가 뭔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출제 의도가. 과연 이 출제자가 이거 당신 세 가지 알아 몰라라고 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감압 밸브의 테스트가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을 써보세요라고 했을까? 정체압하고 그 다음에 어쩌다가 화재가 났을 때만 작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죠. 감압 밸브 2차 측에 릴리프 밸브 달면 균합이 안 생겨요. 그죠? 이걸 성능 테스트하라는 게 왜 하라는 거예요? 균합이 되기 때문에 하라는 얘기잖아요. 균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어떤 내화구조. 내화구조 내용인데, 내화구조 정의, 뭐 설치 장소, 이건 뭐 외워서 써야겠죠. 자, 내화구조 설치 장소는 어디예요? 폭발 위험 장소입니다. 이렇게 가스 폭발, 분진 폭발 위험 장소예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런 건축물이 아닌 거지. 얘는 산업계에서의 내화구조니까. 그다음 내화구조 대상 및 범위. 그래서 지상 1층,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상 1층에 6m까지 합니다. 지상 1층 6m. 근데 수직 하중을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또 조금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 설치 장소에 어떤 구조물, 거기에 이제 내화 구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그림을 보면 여기 이제 반응기,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 스커트, 브래킷, 러그 이런 말이 좀 생소하죠. 생소해. 스커트는 뭐예요? 이렇게 여자들 스커트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스커트예요. 대각선으로 뻗쳐 있는.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스커트, 브래킷, 러그가 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를 다 모른다. 그럼 스커트 하나만 쓰세요. 그러니까 얘는 수직 하중을 받는 거죠, 지금. 얘 반응기를 붙들고 이제 들고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다 이제 무게가 나가는 것들을 이제 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직 하중을 받는 것들은 다 뭐다? 내화 구조로 하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다층 구조 건축물.
다층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화재 위험이 없는 장치, 화재 위험이 이제 있는 장치, 있으면 이제 여기까지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배관, 전선관, 지지대. 얘는 다 하네요, 그죠? 화재 위험 지역 이제 9m 범위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 수직 하중 받는 가세. 여기 또 가세가 나오죠? 얘도 뭐야? 이거야 대각선. 그 선반 같은 거 왜 할 때 밑에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가세라고 합니다. 가세. 그다음에 열교환기 지지대. 얘가 이제 열교환기예요. 위에 얘를 이제 지지하고 있는 거지. 얘가 있어서 얘 밑에는 어떻게 수직 하중을 다 받잖아요. 그럼 다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수직 하중을 받는 바닥 슬랍은 이건 아니니까 여기는 이제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여기는 이제 배관이 있으니까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굳이 몰라도 내가 수직 하중을 받는 그림을 그리고 수직 하중을 받지 않는 그림 그려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준에 나와 있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시.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키 포인트는 뭐예요? 수직 하중을 받냐 안 받냐예요. 그 다음에 기본 6m까지 하고, 그 다음에 최대 9m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배관 보조 지지대. 하여튼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취급 용기 지지대. 이거를 외워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아까 그 위에 반응기 있었죠, 반응기. 반응기를 한번 여기다 매칭을 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반응기. 그게 용기잖아요, 용기. 반응기가. 그 반응기, 여기 있네, 반응기. 그래서 300mm 초과시에 바닥으로부터 지지대 부분까지 내화 구조를 해라. 그다음 스커트가 개구부, 스커트의 개구부. 그러니까 스커트가 아까 요런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건물 형태가, 그러니까 스커트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다 삥 둘러서 스커트야. 얘를 받쳐주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쨌든 얘를 들여가야 되잖아요. 그 여기에 개구부 문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스커트에 개구부가 있냐 없냐. 개구부가 없는 경우, 개구부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철제 받침대. 그러니까 이런 기계들의 철제 받침대는 이제 내화 구조. 위에서 다 한 내용이잖아요. 뭐 응축기, 그다음에 열교환기 이런 거 다 내화 구조를 하라는 얘기인 거고. 그다음 철제 브래킷, 아까 그 가세 같은 거, 대각선 이렇게 다 내화 구조로 같은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림을 아까 위에 그림을 좀 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헤어지지. 그죠? 그리고 시공시 고려사항. 자, 내화 시간을 고려하자. 자, 어떻게?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일반 건축물은 표준온도 시간 곡선으로 내화 시간을 적용하죠. 근데 얘는 이제 산업계, 위험물에서는 UL 1709. 어떻게 하죠? 시간 곡선이 어떻게 돼요? 일반적인 내화 표준온도 시간 곡선이 이렇게 되고, 얘는 여기서 그냥 쫙 올라갑니다, 이렇게. 5분 이내에 2000 도F라고 돼 있죠. 5분 이내에 2000. 얘를 이제 도시로 환산하면 한 1150도 정도 될 거예요. 1150, 60. 하여튼 5분 이내에 1000도 이상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곡선으로 테스트하라는 얘기지. 내화 시간을. 그 다음에 내화 구조 성능에서 이 보나 이제 기둥 같은 걸 보면 이 두께 있죠, 요거. 안에 이제 H빔이 들어가 있고, 요 두께. 여기를 얘는 50mm를 했어요, 50mm. 그러니까 일반적 건축물은 몇 mm죠? 25mm 정도 되죠. 우리 그 내화 배선 어떻게 돼 있어요, 기준이? 25로 돼 있잖아요.
25mm 이상 깊이로 하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는 50mm 이상 깊이로 이제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철망이 있어요. 철망. 이렇게 점점점점 보이죠? 철망이 있는 이유는 얘가 이제 열 받았을 때 열 전도율을 높여서 열을 확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철망이 들어갔다. 그래서 50mm, 두께 50mm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뿜칠, 뭐 내화, 도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성능 인증받은 내화 도료를 써라. 요거는 지금 나왔으니까 한 5년 안에 안 나올 거예요. 내가 5년 됐는데 또 공부하고 있다. 그때 보세요. 그때까지 가면 안 되겠죠. 자, 3-5. 자, 공동주택 화재 현장이죠. 한번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번에 나왔네. 자, 옥내 소화전, 비상 조명 등 이제 비상 콘센트가 나왔는데, 요건 이제 기준입니다. 호스릴로 해라, 뭐 방수구 제외할 수 있다, 감시 제반 전용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상 조명 등 어디서 하라고 했어요? 거실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통로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피난층까지. 그다음에 비상 콘센트, 여기 다만 공동주택 세대 내에는 출입구 인근. 그럼 뭐 신발 벗는데 이제 그런 데 되겠죠. 세대 안입니다. 세대 안. 예전에 세대 안에 있었다가 이게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옛날 건물 보면 거실에 우리 그 6구 스위치, 뭐 4구 스위치 위에 보면은 불 안 들어오는 등이 하나 있어. 그게 이제 비상조명 등이에요. 발전기랑 연결돼가지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빠져버렸어요. 공동주택에는 비상조명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래서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없습니다. 비상조명 등이. 근데 이거 또 들어갔어. 이렇게. 그 다음에 비상 콘센트 설비는 계단으로부터 5m 이내. 이제 계단 출입문이죠. 그 다음에 수평거리가 50m를 초과하면 추가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설치 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썬큰을 물어봤어요. 썬큰. 이 세 가지를 물어보고 썬큰을 물어봤다. 자, 비상 콘센트 설치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11층 이상 건축물. 또 16층 이상 공동주택. 7년이 지바쓰리, 7년이 지바쓰리. 그 이제 비상조명등 설치 대상에 비상전원 수전 설비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 그런 경우고, 보통 썬큰을 제가 이제 3층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비상조명 등이 이제 아까 11층 이상, 지하 3층 이상으로서 바닥 면적이 3,000인가요? 1,000인가요? 3,000 이상. 그래서 이게 비상 콘센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상 조명등. 여기는, 비상 조명등이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기는. 들어가야죠. 상식적으로는 들어가야죠. 아니, 그러니까 기준은 없으니까 한번 고민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옥내 소화전, 3개 물어봤다고 했죠. 옥내 소화전, 비상 조명등, 비상 콘센트. 그러면 이 썬큰을 여기든 다 하겠지. 당연히 옥내 소화전 다 들어가잖아요. 비상 콘센트 들어갈 거고.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여기를. 썬큰을. 그러니까 그거 고민하자는 얘기지. 썬큰을 하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를 방어구역으로 할 거냐, 만약에 재현이 들어가면 재현 경계 어떻게 하고, 현재는 자탐. 개방 공간으로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나 보면, 지하 3층 거실까지 외기의 면에는 썬큰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공개공지. 이거는 그 건축법에 나와 있는 기준들이에요. 그죠? 건축법. 여기 뭐 판매 시설 중 여기 7%, 여기 3%, 그 밖에. 그 다음에 거실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2m 이상 거실에 접하도록 해라. 썬큰 그 면을.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출입문
너비 또 기준이 있고, 이거 다 건축에서 얘기하는 법이고요.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죠. 역류방지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6, 7, 8번 볼까요? 6, 7, 8. 자, 피난 시 시야 확보를 위한 방화 유리문을 설치해라. 그럼 아까 썬큰을 중심으로 지하 주차장과 면하는 곳에 방화 유리를 다 하란 얘기예요. 출입문에 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요. 그런 얘기가. 그 다음에 피난 통로 바닥 또는 걸레바지에 광원 점등식.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에서 또는 건물에서 썬큰으로 나가서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광원 점등식 피난 유도선을 이제 하고, 얘 다 뭐예요? 옥외죠? 지금 썬큰은 옥외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감지기 설치하래요. 헤드도 설치하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감지기는 그나마 이해가 돼. 불꽃 감지기 달면 되니까 위에다가. 헤드를 어떻게 설치하죠? 헤드의 유용성이 있나요? 아, 물론, 그러니까 유용성이, 헤드를 어떻게 걸어? 위에가 다 개방됐는데, 이게 시린지드 플로우를 만들려면, 헤드가 개방되려면, 뭐 개방형으로 해야 돼요, 그럼. 측벽형으로 해야죠. 아, 뭐 측벽형으로 하든 개방형으로 해야 돼. 그죠? 헤드가 개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려사항을 이걸 넣은 거예요. 썬큰 방어구역에 포함하자. 그러니까 옥내 소화전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때 그 수평거리 있잖아요. 25m. 25m 반경에 얘를 만약에 포함시켰어요. 근데 다 유리로 막혀 있잖아. 어떻게 쏠 거야? 썬큰에서 화재나면. 아, 물론 뭐 25m 범위 안에 들어가면 쏠 수는 있겠지. 근데 만약에 포함이 안 되면 이제 거리가 또 멀어지니까 또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한 거고. 경계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감지기 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옥에 썬큰에다가 특수감지기 달아야 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불꽃 감지기 뿐이 없어요. 달만한 게. 옥외형. 그러면 이제 거기도 경계구역으로 이제 하나에 들어가겠죠. 수직 경계구역. 수직 경계구역으로. 그래서 아까 그 세 가지 설비하고 썬큰하고의 관계, 어떻게 설치할지. 그럼 썬큰에다가 비상 콘센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썬큰에다가 비상 콘센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비상 콘센트는 결과적으로 소방관이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소방관이 썬큰에 와서 어떤 작업을 할 건지. 그럼 요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썬큰이 화재, 그러니까 예상 재현 구역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썬큰은 피난입니다. 피난 구역이에요. 그럼 피난 구역을 예상 재현 구역으로 설계 안 하죠. 네, 안 하죠. 외기로 보는 거 아닙니까? 외기. 아니, 그러니까 그 건축법에 보면 그 지하층 보면 썬큰을 하든 피난 안전 구역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썬큰이라는 이 자체가 이미 피난 영역이에요. 피난 영역. 썬큰은 이미 피난을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썬큰이라는 의미가, 건축에서 얘기하는 의미가. 근데 소방에서 이런 걸 막 요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고민하자는 얘기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네? 노대에도 설치해. 아니, 쉽게 얘기하면 피난 안전구역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외기에 개방돼 있고. 무리한 요구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 고려사항이 저는 간단하게 썼지만 여기서 썬큰 이 가이드라인에 이런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뭐가 문제가 있느냐, 현실적으로 또 건축과 뭐가 좀 이렇게 상충되느냐, 이런 거 고민해봐야 됩니다. 넘어가고. 거기에 모두 그 지금 말씀하신 8가지 사항이 전부 다 건축 쪽에서 제시하는 사항입니까?
아니요. 문제가 뭐예요, 이게? 문제를 보면, 건축이네. 건축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 위주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건축심의위원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충이 아닌데 건축에서 소방 설비를 더 강화하란 얘기네요. 그죠? 건축에서 요구한 거니까. 건축에서 해야죠. 뭐. 자,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설치 기준을 쓰라는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또 생각하니까. 근데 이건 알아야겠지. 뭘 요구를 했는지 알아야 이게 과한지, 적정한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안단 말이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안 나온 거 잘 보세요. 가이드라인. 자, GHS입니다. 저는 이거 문제 보면서, 이거 너무, 이런 문제를, 하여튼,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걸 과연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까? 알면은 뭐 쉬울 수도 있는데, GHS 개념, 그 다음에 건강 유해성 종류, 여기는 뭐, 거기 나와 있는 정의들을 제가 다 넣긴 했는데, 이게 이렇게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걸 뭐 이렇게 다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종류가 어느 정도, 뭐가 있느냐 정도만 쓰면 돼. 그리고 급성, 독성이라는 거는,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요 투회. 그래서 이제 증상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부식성, 뭐 자극성, 눈, 그 다음에 호흡기, 바람성. 그러니까 인체의, 뭐 독성, 자극성, 바람성, 그다음에 부식성 이런 것들을 본다. 그다음에 생식 독성, 흡인 유해성. 하여튼 이런 거 본대요.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이 어렵더라고. 이거를 이 폭발성 물질과 인화성 액체 이 유엔에서 이거 어떻게 이제 몇 번으로 하죠? 폭발성 물질은 1번으로 하죠. 인화성 액체는 몇 번인가? 3번인가? 번호가 있어요. 여기 이 앞에 1이죠. 그 다음에 얘는 번호가 없네. 하여튼 우리가 이 번호를 보고 이런 물질이구나. 이게 이제 GHS잖아요. 그림 문자. 이런 그림 문자가 들어가고 폭발성. 그 다음에 1.5, 1.6은 그림 문자는 아니고 주황색 바탕에 이제 숫자 1.5. 그 다음에 얘는 1.6이 들어간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신호는 얘입니다. 위험이냐, 경고냐. 신호는 두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 위험하냐, 경고냐. 그러면 이걸 왜 물어봤을까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출제 의도를. 즉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제약 관련 사람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표시를 확실히 하자. 이거 법이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 법이 뭐예요? 위험물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이잖아요. 기준이에요, 기준.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NFP에서 부가반도 있고, GHS도 있고, UL 기준, 국제 기준도 새로 막 나오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니까 어쨌든 GH에 준한 걸 우리가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해에서 하고 있는 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근데 이게 왜 나왔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화학 물질이 사용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국제 교류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아까 그 1교시가 나왔던 그 왜 NFPA 그 704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바탕으로 해갖고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 표시 문제도 있는 거지만 네. MSDS 정보도 같이 전달이 되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해서 아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빠른 시간 안에 그 뭐 화재라든지 뭐 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응할 수 있게끔 시각적으로 이렇게 시각적, 색채적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거겠죠. 위험물 저장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공장 같은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지를 만들어 갖고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안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다 있죠. 그러니까 이제 화학 물질을 다루는 뭐 제조, 저장, 취급하는 이런 업체들에서는 다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호 같은 거 위험 네. 그리고 저거 뭐야 경고 두 가지 있는데 그걸 한글로 쓰잖아요. 네. 근데 국제적으로 이래서 이제 이렇게 유통거리가 많아지는데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저걸 그럼 얘를 뭐라고 쓰지? 데인저라고 쓰나? 하여튼 이제 경고는 뭐야?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아, 그건 또 거기에 맞춰서 나가겠죠. 거기도 이제 똑같이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한 거니까. 하여튼, 물질을 아마 취급하고 다루는 사람뿐만 아니라 네. 그걸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이게 어떤 위험성이 크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마 국제적으로 뭐 운반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그림 문자를 많이 활용하자. 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하고 우리가 답안을 써야 되는데, 하여튼 그거를 나름대로 그럼 생각해서 쓰시면 돼요. 아, 이런 출제 의도로 물어봤겠거니 하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이렇게 위험물 운송할 때 탑승하게끔 돼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위험물 시국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운송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구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실무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학원이 있는데 이게 왜 나왔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학원이 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탄가스 캔 같은 데도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일반 소비자들도 쓰잖아요. 예. 생산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렇죠, 그렇죠. 유통하는 사람도 있고 운송하는 사람도 있고 사용자들. 네. 근데 사용자는 그런 정보들이 없으면 이게 위험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쉽게 빨리 접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저 국제적으로 그림 문자라든지 신호문자에서 하는 그런 의도인데 거기에 뭐 건강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재 폭발 뭐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뒷부분을 이런 식으로 뭐 부탁했으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아, 그럼 실제로 마지막에 적용 사례를 적어주면 될 것 같네. 그렇게 접근할 그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을 물어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기준을 물어봤으니까, 아, 요렇게 기준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적용해놓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2가지 정도만 써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3교시는 또 여기서 끝내고요. 좀 쉬었다가 4교시 하겠습니다.